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9월 21일 미국 연준이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시장에서 여파를 분석하느라 굉장히 분주합니다. 특히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에 대한 궁금증, 분석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이효석 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를 올렸어요. 음. 올렸는데 여러 가지 그 함의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두 가지 단어, 그러니까 for higher, for long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Higher for longer. 더 높게, 더 오래. 근데 더 높게도 중요하지만 더 오래가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냥 잠깐 올렸다 내리겠지라고 생각했을 때랑 계속 간다고? 라고 생각할 때 마음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담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영국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네. 시장의 압박감이 상당한 상황인데 오늘 저희가 가상자산 업계와 이 금리 인상 관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찬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 어떤 분인가요? 네, 빗썸의 이미선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월 21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모두 알다시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FOMC 위원들이 이제 표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그렇죠. 4.4%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두 번의 FOMC 회의가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올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금리 수준과 앞으로 올리겠다라는 금리 수준을 빼보니까 예. 125bp가 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두 번 남았으니까 예. 둘 중에 한 번은 50bp 이상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끝난 거네. 아직 for long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75라는 숫자를가에도 사실 많이 놀래야 돼요. 왜냐하면 75bp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니 오죽 다급하면 75bp를 올리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안 끝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시장이 좀 충격을 받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미스 센터장님 모셨으니까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9월 20일 날 FOMC 회의 보셨을 텐데 네,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 75bp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상했던 바긴 한데 예. 이렇게 놀라게 됐던 포인트가 저도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점도표에서 금리 수준이 대폭 상향됐고 그다음에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는 점.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좌절한 거죠. 네, 금리 인상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인하로 이제 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빠르면 내년 상반기로 봤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무너진 부분이 이제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확실한 충격과 압박감이 아직도 남도록 만든 그런 네. 상황인데 네, 네. 지금까지 FOMC 회의를 통해서 세 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어요. 0.75씩. 네. 그리고 시점마다 이 가상자산 업계도 분명히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가상자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걸 또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네.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이번에 이제 9월 FOMC 전에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조정을 받았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8월 소비자 물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 나오면서 이제 8월 물가가 예상보다 한 0.2%포인트? 그 정도 이제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폭 자체는 되게 작은데 시장이 좀 실망을 했던 거는 코어 물가가 전월보다 올랐다는 거. 그리고 이 상태로라면은 물가가 아직 피크를 지난 건지 안 지난 건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는 기준금리를 아마 조금 더 많이 높여야 될 거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도 되게 뒤로 밀릴 거다라는 걱정이 사실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의 구성들을 보게 되면은 렌트비, 그다음에 서비스 가격 이런 거 많이 올랐거든요. 렌트비라면 이제 임대료. 네, 임대료, 주택 임대료, 예. 월세 이런 것들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격
꺾이는 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가격이 일단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잘 안 떨어지듯이 예. 미국도 아마 비슷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뭐 하락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보면은 달러와의 상관관계는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일 때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도 강세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달러 강세로 갈 때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가장 가깝게 금리 인상했었던 사례를 2018년대를 찾아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2018년 12월 마지막 금리 인상할 때까지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의 조정이 계속 있었고 예. 회복되기 시작한 거가 이제 2019년 1월, 2월 이제 완전히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한 1, 2개월 이내에 이제 바닥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금리 인상이 언제냐 그 시기가 이제 제일 중요할 텐데 아마 그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인식되는 시기까지는 아마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FOMC가 예상한 걸로 봐서는 올해 말까지 뭐 4.4% 네. 정도의 금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네. 내년은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내년까지도 지금 점도표 상에서 이제 4.6% 정도로 이제 그 중간값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지금 이제 이 준비해 주신 그림은 이제 연도별로 지금 점도표를 이제 나타낸 거고요. 예. 그 2022년에 중간값이 이제 4.4 그리고 이제 2023년이 중간값이 4.6.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미디안 값을 계산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 점도표는 이제 연준위원들이 이제 각각 올해 말, 내년 말 그리고 이제 향후 3년 2025년까지 예상되는 연말 시점에서의 기준금리 예상하는 걸 이제 점으로 찍은 거고 보통 시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평균은 아니고 중간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소가 있으면 이제 중간에 딱 점 찍었을 때 이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만드는 고 중간값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잡게 되고요. 그래서 점이 많이 찍힌 데가 이제 중간값이 되는 거고 2022년 지금 4.4로 찍혔으니까 25bp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4.5까지는 이제 인상을 한다라고 이제 점도표상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한 차례 정도 더 4.75 정도까지 인상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4.75까지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연말에 금리가 얼마가 될 것 같니? 이 질문에 음.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다시 말하면은 내년 말이 되더라도 내리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그림에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 6월 달에는 없었던 게 하나 생겼는데 2025년이에요. 네. 2025년. 2025년은 6월 달 점도표에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점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에도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는 2.6%보다 높은 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2025년에도 긴축을 계속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앞으로 3년간은 금리 인상 기조가 네.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일단 금리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기는 점도표 상으로는 2024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이제 중간값으로 계산하면은 한 75bp 정도 뭐 인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 뭐 3.75 이 정도, 4% 정도로 인하를 해서 그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인하를 했는데도 기준금리 수준이 이제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포롱거라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보다 높은 금리로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아주 작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뉴스를 보면 점도표 아까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점도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는 점도표를 쓰지 않잖아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네, 근데 예. 미국 연준에서 점도표가 이제 어떻게 네. 쓰이고 있는지 그게 뭔지 네, 네. 잠깐 좀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점도표란 개념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제 실제로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실제 액션도 중요하지만 시장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그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해서 이 점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이제 18명이 이제 저렇게 이제 투표가 아니라 이제 예상하는 이제 수준을 이제
적는 점을 거죠. 찍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렇게 점을 찍는 게 이제 연말 기준금리 얼마 될 건지, 그리고 미국 성장률 얼마 될 것 같은지, 그다음에 실업률 얼마 될 것 같은지, 미국 물가가 얼마 될 것 같지, 이런 거 이제 4가지 정도의 주요 지표에 대해서 이제 점도표를 이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6월, 9월, 12월 FMC 때는 이제 이코노믹 프로젝션이 같이 제공이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이 화면에 띄어졌던 금리 인상 점도표 포함해서 각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이제 연준위원들이 갖고 있는 전망과 생각을 알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당장 우리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라고 직접적으로 연준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어떤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적절한 기준금리는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어떤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신호들을 좀 미리 제공하는 네. 그런 측면으로 점도표를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게 지금은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금리를 충분히 내려서 0%로 낮췄는데도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안 하고 부양 효과가 없으니까 네. 연준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0%가 아니고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맞아요. 0%일 거야라고 네. 점을 찍어준 거예요. 맞아요. 지금의 반대 얘기를 지금 했었군요. 반대인 예.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좀 더 친절하게 알려줄게. 지금 네. 말고 음. 앞으로도 계속 0%일 거야. 네. 그러니까 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네. 친절하게 더 맞아요. 친절하게 되면서 이제 점도표가 나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인 거죠. 네. 미리 회초리를 때릴 것도 얘기하고 미리 선물 줄 것도 얘기하고 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다. 네. 이제 가상자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네. 주식 시장하고 많이 연동돼 있다. 특히 뭐 최근에는 나스닥에 이제 IT 종목들하고 많이 연동돼 있다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하고 이제 가상자산 시장하고 딱 들여다보면 네.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펀더먼털 자체는 좀 네.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니까 근데 한 2016년, 17년 이후부터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전통 어떤 금융자산하고의 동조화는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그 안에 속한 어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어떤 일부의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이었다면 예. 지금은 이제 기존의 어떤 테크 주식을 투자하던 투자들이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서로 겹치는 어떤 부분들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통화 정책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 훨씬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연준에서 급격하게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는 시기에는 특별히 더 가상자산 시장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연준에서의 통화 정책이 특별하게 어떤 액션이 없고 좀 조용할 때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 고유의 변수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정책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프로젝트 호재가 나왔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통화 정책 영향력이 강한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요. 네. 가상자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예전에는 뭐랄까 상승과 하락의 이유를 분석을 굉장히 후행적으로 했잖아요. 뒤에 나중에 이제 왜 그랬지라고 네. 복귀해 보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네. 통화 정책 같은 매크로 이슈를 보면서도 네. 좀 예측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 같아요, 이제. 예.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게 아마 채권 애널리스트를 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단기 채권을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장기 채권을 거래하는 사람이 달라서 네. 생기는 현상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가상자산 하던 사람들은 매크로를 안 했었는데 맞아요. 이 투자자들이 섞이면서 이게 그 네. 동조화 현상이 심해졌다라고 맞아요.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고유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닐 때도 있지만 네. 지금은 같을 때도 있고 뭐 네. 그렇다는 거죠. 네, 네. 훨씬 많이 지금 영향을 받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궁금한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일, 28일 같은 경우에 나스닥은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왜 동조화 될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또 따로 가는가 이렇게 네.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보니까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는 조금 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보니까 주봉 차트 같은 조금 이제 기간을 두고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방향은 사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방향은 비슷하다. 예,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쪽이 가격이 먼저 많이 빠진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빠졌고. 그렇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뭐 5월, 6월 달에 이미 가상자산 많이 빠졌고 예. 그때 이후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글로벌리 킹달러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달러로 표시된다는 걸 감안해 보면 맞아요. 잘 버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음. 다른 자산들은 진짜 다 급락했거든요. 네. 예. 모든 커머더티 다 급락했는데 네. 비트코인은 먼저 빠져서 맞아요. 잘 버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달러로 표시가 되는 자산이잖아요. 그쵸. 가상자산이.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갖고 있을 때도 이제 뭐 테더로 갖고 있다가 그것을 사거나 아니면 테더 자체로 갖고 있거나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일 때는 어쨌든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는 달러 강세 수혜를 또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보유하고 계시거나 테더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달러가 강세인 쪽에서는 아마 캐피탈 게인이 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환산했을 수익을 때. 보고 있다. 네, 원화환산 기준으로 했을 때. 원화환산 기준으로 봤을 네, 때. 네. 사실 뭐 미국장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갖고 있던 주식이 환율 상승 때문에 뜻밖의 수익률을 보이는 뜻밖의 경우가 수익률. 지금 네.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달러 얘기 나온 김에 지금 킹 달러 상태잖아요. 네. 미국 달러를 제외한 모든 외환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네. 뭐 물론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통됩니다만 네.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통화 정책 결정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아마 기준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좀 더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물가도 좀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뭐 미국보다 금리를 뭐 아주 안 올리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원화 약세하면서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금리에는 이제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기준금리가 계속 이제 인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연동되는 대출금리도 오를 거고, 예. 그다음에 이자 비용도 좀 오를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개인들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이자 비용 제외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 이 부분이 아마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투자를 어딘가 추가로 투자를 신규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는 쪽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상자산 이제 암호화폐 거래하는 분들께도 이 달러의 강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해외랑 같이 융통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지금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국내는 일단 거래량 자체가 이제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이제 많이 줄었는데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거의 회복은 많이 못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심도도 많이 줄었다는 게 체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땐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 지금 힘든 거죠. 이자도 오르고. 네. 그리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자산 가치가 좀 올라야 사실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거고 뭐 그걸 뭐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도 지금은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이렇게 보면 항상 기대 수익률이 낮은 데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이 있고 그냥 매크로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실물자산 시장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네. 이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금리가 0%니까 이쪽에는 네. 뭐 또 하고 뭐 또 하면은 돈 네. 벌 수 있대더라 하면서 돈이 많이 옮겨왔는데 예. 이제는 여기도 금리가 높으니까 일로 옮겨올 돈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죠? 맞아요. 관심도가 없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면은 이제 예치해서 이자 받고 있는 분도 많으실 텐데 뭐 지금 이제 그 이자가 뭐 기간마다 다르지만 뭐 적게는 뭐 3, 4%에서 많게는 뭐 7, 8% 연간으로 아마 그렇게 이자를 주는데 시중금리가 예전에 뭐 0%대일 때는 그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금리가 뭐 4% 후반까지 높아지고 한다면 미국 예금금리는 5% 이상 줄 거거든요. 어제 그 미국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네. 7% 터치했다고. 이거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만만치 30년 않죠. 만기인데 7%를 고정으로 줄게.
근데 너 비트코인 할래? 이렇게 하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넘어오기는 어렵다고 네, 봐야죠. 네. 그럼 시장 자체에서도 좀 이탈의 조짐이라든지 음. 움직임이 현재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요 몇 달에 걸쳐서 거의 이미. 진행은 된 것 이미 같아요. 선 반영도 됐고. 네, 그래서 거래도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얘기를 하면서 달러 얘기 나온 김에 금리 격차, 금리의 역전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그 회의가 이제 10월 12일 날 있는데 네. FOMC 이후에 3주간의 격차가 있어요. 네. 이 시간이 상당히 뭐랄까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려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좀 뭐랄까 그 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예전에도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이제 종종 발생은 했었어요. 네, 종종 발생했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만큼 금리를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많이 올리고 그때 많이 낮추고 뭐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덜 올리고 조금 덜 낮추고 이런 형태로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의 어떤 기준금리 역전 상태는 아마 용인되면서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우리도 인상 기조 자체는 계속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있기도 할 텐데. 예, 예를 들면 미국이 올해 말까지 해서 125p 올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125p 올리는 거 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안 된다고 봐야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역전은 발생을 할 거예요. 원래는 25 하고 싶었는데 네. 이걸 더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기면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혹은 해야 되는 그런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네. 억지로 등 떠밀려서 네. 하는 금리 인상일 가능성이 높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거란 말이죠. 네.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지금 금리 그 정도 올리면 일단은 가장 크게는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그동안 이제 부채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도 대출을 많이 받았었고 그다음에 거의 변동금리 적용되는 부분들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중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자 비용 쪽이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예. 이자 비용도 있고 네. 사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도 네. 심심치 않게 들려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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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다시 이제 뭐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금융권이요. 이제 부동산 가치 하락. 그렇죠. 네. 다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네. 여러 가지 리스크 확산 뭐 이런 네. 뭐 공포심이 커지는 국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예. 분명히 어떤 그런 리스크들은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완전히 그게 우리나라 은행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지는 않을 봐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서 대출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뭐 엄청나게 LTV를 높게 해서 뭐 부동산 가격의 거의 대부분을 대출해 준다거나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소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출이 나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금융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부 리스크 커질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예, 뭐 그렇지만 이제 연체율이나 이런 기본적인 지표들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좀 그 시장에서 공포심이 자극되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니까 하락폭만 보면 엄청 나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에서 대출할 때는 이 정도의 가치만 있어도 문제는 없을 정도로 해놨는데 네. 많이 올랐다 빠진 거라서 네, 네. 아직 이만큼의 버퍼는 충분히 있다. 네. 은행이 막 이렇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미선 센터장님과 이호석 이사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또 거시경제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보고 있는데 네. 이제 가상자산 얘기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립토 시장 이슈로 들어가면은 최근에는 이제 뭐 시세 얘기가 대부분의 기사를 차지하긴 하지만 이제 거기 리플 얘기, 네. 리플이라는 네. 이제 블록체인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센터장님과 함께 그 얘기를 제가 여쭤보려고. 네. 네.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리플이랑 소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딱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 리플만 네. 좀 거의 올랐습니다. 50% 정도. 네. 뭐 물론 최근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끝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리플이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여력을 되찾았다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리플하고 SEC가 둘 다 이제 재판을 2년 정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약식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식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판사가 현재 이제 갖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이제 판사의 결정이 12월 중순 정도에는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판사가 판단했을 때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다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이제 두 가지 다 열려 있고, 근데 일단 시장에서 이번에 좀 환호를 하면서 리플 가격이 상승했던 이유는 일단 약식 재판을 신청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SE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낸 어떤 의견문에서는 기존의 의견문 대기에서 크게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의견 그대로 가져갔고, 그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 변호사단에서는 이제 자기네가 이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다. 뭐 이런 자신감도 많이 보였고,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확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소송이 이슈가 됐다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리플 한번 했었거든요. 이 내용 자체를. 아, 그렇군요. 그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음. 리플이 뭔지 그러니까 리플이 어. 뭔지 하고 이게 지금 소송이 지금 왜 어떤 있었던 건지 쟁점인지. 이런 네. 얘기를 좀 먼저 서두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플이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빼면은 이제 네. 스테이블 코인 제외하고 시총이 제일 큰 코인이고요. 아. 네, 그리고 220억 달러 정도 시총이 되고, 그다음에 총 공급량은 이제 1천억 개가 이제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유통이 되지 않도록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가 이제 현재 유통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물량들은 이제 매월 1일에 락업을 조금씩 해제를 하게 돼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달 시중에 풀리는 유통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보니까 한 100억 개 정도 이렇게 이제 풀렸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공급이 좀 늘고 있고, 리플은 원래 이제 이게 만들어졌던 목적은 이제 외환 거래하는 거를 이제 리플을 통해서 대체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국가 간의 외환 거래가 이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어떤 은행 간의 직접적인 외환 거래를 하지 않고 리플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외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그러면은 송금 수수료나 시간이 훨씬 절약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리플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매개체처럼 자기네가 작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리플이 이제 뭐 워낙 시총도 지금 크고, 그다음에 개당 가격이 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네. 1달러가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훨씬 이제 투자에 대해서 장벽을 낮게 갖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제 리플은 다른 코인하고 다른 첫 번째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블록체인은 퍼블릭하고 이제 프라이빗하고 분류하는 기준은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거래를 담을 수 있는 블록을 생성을 하는 거를 이제 누가 생성을 할지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퍼블릭이면은 사실 누구나 노드로 참여해서 블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 운영 체제가 권한을 부여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 대부분 코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이제 프라이빗은 이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고 리플은 이제 프라이빗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약점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완전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부분이 이제 있어요. 네, 그리고 노드수도 조금 다른데, 지금 이더리움 노드수가 4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만 개의 컴퓨터들이 다 돌아가면서 거래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고,
그 네트워크들이 이제 유지되면서 이더리움 전체의 어떤 보안성을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드가 많아질수록 그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가 되는데 예. 일단 리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운영 이제 리플사가 노드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상에서 보면은 누구나 노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제 150개 정도 노드가 있어요. 근데 사실 150개도 150개. 굉장히 적군요. 작은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뭐 어떤 유니크 노드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어떤 노드라고 또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게 지금 3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리플에서는 이제 그 숫자를 작게 가져가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은행 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 노드들은 주요 은행들이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개인들이 들어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외환 거래들이 이제 리플을 통해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노드 수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보다는 좀뭐 적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고 노드 수가 적으니까 처리 속도는 되게 빨라요. 예,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노드 수가 많을수록 모든 노드들이 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검증도 동시에 해야 되고 이래서 이제 에너지 소모도 많고 한데 지금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싸고 거래 처리 속도도 빠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 뭐 꼽히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지금 리플의 특징이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송이 이제 걸렸던 이유는 2020년 12월에 SEC에서 리플을 이제 증권성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았고 XRP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부분에서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등록 증권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SEC에서는 증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지금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다 소송을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현재 올해도 한 9개 정도 프로젝트에 소송을 걸어놨고 작년에도 한 11개 정도 SEC가 걸었고 그러니까 SEC는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국의 증권법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증권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봐야 돼요? 그 기준이 이제 하위 테스트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위 테스트요? 네, 이제 HOWEY 테스트인데 이제 그 준비된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 하위 테스트는 1946년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어떤 법안의 기준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오렌지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를 이제 팔았거든요. 예. 토지를 팔았는데 이 토지를 조금 더 가격을 더 높이 받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가 오렌지의 어떤 작황 결과에 따라서 수익금을 좀 더 주겠다는 계약을 맺었는데 요게 이제 SEC에서 당시에 증권 투자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농장 그 회사 이름이 하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위 테스트를 지금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래된 법인데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하위 테스트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일단 투자 자금이 어떤 공동의 사업에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이 창출될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투자가 되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본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 크리티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3번 타인의 노력 그리고 4번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기대 요 두 부분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 두 부분을 가지고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자면은 많은 부분들이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SEC가 이번에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미등록 증권을 거래했다라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또 코인베이스 대상으로도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십 개 코인들이 또 다 거기에 물려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지금 뭐 솔라나 뭐 도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크립토 시장에서 바라는 바 그리고 지금 미국 어떤 정치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이 오래된 증권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냐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코인이라는 게 새로운 자산군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산군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법안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예, 그게 지금 미국 정치권의 입장이고 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개하고 싶어서 많은 로비들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법안들
그런 법안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통과된 건 없습니다. 아직 통과된 법안은 네, 없다. 통과된 법안이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법안은 증권법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 SEC가 저걸 기준으로 계속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유가 네. 만약 증권으로 판단된다면 되면 규제를 좀 더 세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네, 되죠. SEC의 규제 SEC의 권한 규제를 안에 받아야 들어가는.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내 지금 말 들어라 이런 거지. 너 네, 주식 발행할 때처럼. 아하. 그 주식 발행하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그런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SEC에서 아까 말씀 주신 뭐 하위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뭐 80년 가까이 된 법입니다만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리플이 뭘 위반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SEC가 지금 리플이 그걸 위반했다라고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SEC에서 이제 내용 이제 고소장 내용을 보면 한 7, 8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제 리플이 왜 하위 테스트 기준에서 증권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맨 처음에 1,000억 개의 XRP를 발행을 했는데 초기에 어떤 초기의 창업자들 그리고 초기에 어떤 관련사들이 뭐 40% 정도? 네, 그 정도를 뭐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중앙화, 탈중앙화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많이 보거든요. 예. 초기에 이제 발행했던 코인들을 이 초반에 어떤 기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가져가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더리움은 그게 이제 20% 미만인 거고,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이제 퍼블릭으로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중앙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수익이 창출될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 타인의 노력 저 부분인데 예. 이제 리플사의 노력에 의해서 XRP의 가격이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에요. 일종의 입김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지. 입김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냥 기업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을 제대로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거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지금 리플사와 XRP 가격 간에 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 있겠죠. 있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코인들이 다 해당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맞아요. 거의 돼 있지 않으면은 그냥 증권법 위반에 걸릴 수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이 증권법을 가지고 적용하자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로 엄격하게 보여요. 적용하자면. 네, 하위 그렇죠? 테스트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 증권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아예 새로운 어떤 법안을 만들고 그거를 적절하게 적용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물밑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FTC에서 이제 캐롤라인 팜이라는 의원이 얼마 전에 한국에도 이제 블록체인 그 행사를 할 때 왔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이제 관련 규제 당국에 있는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가셨고, 근데 저분이 이제 CFTC에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리플 현재 CEO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회동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또 트위터에 올렸고 하면서 이제 리플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이 지금 CFTC에서 갖는 게 더 적절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CFTC는 이제 선물이랑 파생상품 이런 것들 상품 거래 관장하잖아요. 상품인 거죠. 네, 상품이니까 불법 거래가 있는지 그런 것만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에 대한 보호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이 기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까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은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CFTC의 관할을 받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면은 너무 엄격하니까 저 집에 가가지고 좀 장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너무 빡빡한 규제를 받기는 싫다. 왜냐하면 SEC에서 이런 규제가 생겨났을 때 그 원인 자체가 투자자 보호 때문에 시작됐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가 목적인 경우에 훨씬 더 그 엄격한 기준이 있을 건데 CFT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만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니들이 알아서 잘 해봐라 이런 뉘앙스여가지고 저 두 분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뭔가 기대해보고 막 그런 심리가 생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리플 가격이 또 오르는데 이제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CFTC는 확실히 그 크립토 업계의 우호적인 건가요?
CFTC는 일단 SEC하고 CFTC는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좀 갖기 위해서 약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근데 사실상 규제 당국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는 SEC는 주식 전반에 대해서 다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예.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나 예산 측면에서나 CFTC의 거의 뭐 6, 7배 정도 돼요. 그 정도구나. 그리고 현재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2008년에 CFTC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리 겐슬러 의장이 CFTC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게리 겐슬러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고 하는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뭐 보관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양사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네. SEC랑 리플사가 네. 이제 좀 짧게 판결을 약식으로 좀 하자라는 네.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리플 XRP가 올랐던 건데 리플 쪽에서는 좀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예.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리플에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쪽에서 한 70페이지 정도 내용을 냈는데 그쪽에서의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하위 테스트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게 그쪽 변호인단의 입장인데 없다. 예, 없다라고 보는 근거로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 리플사가 어떤 디스클로저를 내거나 뭐 어떤 뭐 뉴스가 나왔을 때 XRP 가격과의 관계를 데이터로 봤을 때 둘 간의 상관관계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통계를 잡아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분명히 소송이나 이런 뉴스들이 있을 때 가격이 움직이는 것들을 또 저희가 지금도 보고 있기도 사실,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리플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위 테스트에서 있었던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기대될 수 있는 부분,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우리는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XRP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주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리플은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위 테스트에 그래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안에서 어떤 하위 어떤 정부기관들이 있어요. 네. 몇몇 정부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뭐 몇 년 전에 리플에 대해서 이거를 디지털 커런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2개 정도 기관이. 그래서 하나가 미국 법무부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투자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가 아니라 우리는 커런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커런시면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통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SEC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커런시로서 기능을 하려면 정말 은행 간의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노드의 수가 훨씬 많아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커런시로서의 기능을 실제 하고 있냐를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SEC에서는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SEC에서는 확실히 뭔가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이제 리플은 자기들은 XRP라는 코인하고는 실질적인 관계, 뭐 신호를 준다 그래서 움직이는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뭐 용어들이 있을 텐데 그냥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 같네요. 리플이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가 중요한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중요한지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플 입장에서는 내가 의도가 가져 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 하지만 사실상 관계가 없잖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 SEC는 야 그런 의도가 있잖아.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뭐가 더 중요한가. 네, 왜냐면 이게 이제 법적 싸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것들도 SEC에서는 이거를 어떤 증권으로 보는 근거로 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계속적인 프로모션을 했냐 음. 이런 것들도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있죠 많이 코인들이.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와는 다른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업이나 어떤 엔터티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채권을 발행해서 금리를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증권을 발행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잘 될 거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채권과 주식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의 어떤 그 자금의 조달 개념이라서 뭔가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마지막에 코인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유입할 네.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SEC는 증권법이라고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이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디지털의 없다.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투자자의 자금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금을 어떻게 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금을 예를 들면 어디다가 운용을 할 거고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러한 정보를 투자자한테 공개하고 우리한테도 감사를 받아라라는 게 SEC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EC가 요구하는 바가 그렇게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은 이게 증권인데 디지털일 뿐이다라는 걸 반박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증권의 성격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뭘지는 참 고민. 그게 아마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초반에 어떻게 승기를 잘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탈중앙화가 어쨌든 빨리 이루어졌고 많은 유저들이 이미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더리움 재단에서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한 걸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상 약간의 어떤 뭐 다른 결정과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이미 NFT 하려면은 뭐 이더 사야 되고 그렇죠. 디파이 하려면 이더 사야 되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의 이미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 거래 자체가 사실상 또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강화시키고 있고 이렇게 이미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이더는 지금 SEC 안에서도 이제 증권이 아닌 쪽으로도 얘기가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중앙화가 중요한 것 같고 네. 이미 좀 유저들을 확보했냐도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플이 조금 그 부분이 이제 이더하고 비교하면 그런 부분의 차이가 지금 있다 보니 공격의 빌미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드, 컴퓨터들, 사용자들이 합의를 하는 구조가 워낙에 기반이 있다 보니까 네네. 재단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네. 이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잘 주긴 주지만 못한다. 네, 예, 부분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리플은 약간 주식회사 형태처럼 SEC는 판단을 한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리플사의 운영진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가격에 영향을 주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굉장히 큰 높은 허들인 거거든요. 네, 완전한 탈중앙화를 맞아요. 통해서 더 높은 많은 허들이죠.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네. 높은 허들인데 네. 그 허들을 넘지 못한 애는 이렇게 해버리면 차들이 걷어차니까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이더리움 외에는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서 맞아요. 네. 너무 가혹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네, 드네요. 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할까? 이제 뭐 게리 겐슬러 같은 입장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입장은 확실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상품이다. 이건 확실한 것 같고. 여러 차례 이거는 네.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뭐 CBDC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리플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건지, 아하. 예, 다른 어떤 메이저 코인들이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얘기를 들으면서 참 뭐랄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네. 이런 식으로 코인마다 SEC가 소송을 걸어서 그거를 살펴보고 검증을 해서 얘는 증권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하나씩 판단을 하는 건 너무 낭비가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하나 딱 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지금 SEC 입장에서는 의회가 딱 기준을 정해주기 전까지는 사실 증권법을 가지고 계속 그거 하나 고소가 가지고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SEC한테 소송 한번 걸리면 워낙 지금 대응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리플 제외한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들은 벌금 내고 다 합의했어요. 네, 리플만 지금 되게 오랫동안 끌고 자기들도 지금 비용 엄청 많이 썼다고 많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리플이 그만큼 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자금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버티고 있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기사들 나온 거 보니까 이 리플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CEO가 굉장히 그 SEC를
거의 비난에 가까운 어조로 개인 얘기를 트위터에 보면 거의 예. 비난글이 진짜 많아요. 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리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시장에 아는데 승소를 할 수 있는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장은 일단 XRP 쪽 리플 쪽에 유리하게 판단을 해서 아마 가격은 올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실제 결과는 사실 뉴스의 흐름에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존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많은 정보를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미.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완전 시장에 가깝다 보니까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아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하는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정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뉴스들도 이제 약간 마케팅 성격의 뉴스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실을 판별해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엄밀하게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만약에 이거를 12월 중반까지 지금 약식 재판에 대한 결과를 내야 되는 판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예. 현재 판단할 근거가 새로운 법안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가 됐으면 그거를 적용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일지라도 지금 기준이 없으면 제 생각에 일단은 정보 불충분으로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전향적인 결정을 해서 리플에 대해서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개인적인 리스크가 좀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되겠네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나도 한번 해보자. 문을 이런, 여는 계기가 그쵸?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러면은 뭐가 변하냐를 생각해 보면 일단 가격적으로는 알트가 오를 텐데 예. 현재 어떤 생태계 안에서는 또 근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특별한 그냥 이게 규제 없이 심리적 그냥 그대로 요인만 가는 좀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와 함께 투자자들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렇죠. 방향일 거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바로는 일단 지금 증권법을 다 들이대기에는 너무나 엄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새로운 법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완전히 지금처럼 아무 규제 없이 가는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는 아마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네. 크립토의 대중화를 바라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발 법 좀 제대로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이제 현재까지는 증권법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뭐 입법이 되어 있는 네. 법도 있긴 해요.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맨날 뉴스 얘기하는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네. 이거는 증권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 있는데 네. 네. 요게 나중에 이제 리플 소송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 그 어떤 이더 앞서서 이제 네. 입법이 됐던 법안이 발의가 됐던 죄송합니다. 이제 루미스 진리 브랜드 법안이라는 네네네. 법이 네. 하나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리플 소송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발의만 됐고 예. 그게 아직 채택되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나오게 될 법안에 대해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들인데 그 어떤 근거로서 지금 그 법안이 아마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준비된 화면에서 보면은 일단 이번에 지난번에 나왔던 그 진리브랜드 상원 의원이 냈던 이제 법안은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 같이 이제 초당파적으로 예, 낸 예. 거라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 여기에서는 이제 CFTC의 감독 권한을 이제 이더하고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제 보조적인 자산이라고 해서 저기는 이제 NFT 플러스 알파 저희가 들어가는데 이제 NFT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타 알트들이 저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알트는 일단 SEC 쪽에서 감독 권한을 갖지 않겠냐라는 게 이 법안을 낸 분들이 이제 법안 내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SEC의 역할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저기서 예. 보조적 자산이라고 써 있는 저게 네. 여기 안에 리플이 들어가냐? 네, 네, 아니냐? 맞아요. 여기 네, 이제 저 중요한 회색지대. 거네요. 네, 네. 네. 굉장히 그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서 네. 리플의 승패에 네. 모든 시선이 가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규제가 어떻게 될지 네. 좀 결정하는 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XRP, 리플의 XRP가 증권이 되면 이제 확정적으로 돼버리면 그 앞서 말씀 주셨던 수백 건에 가까운 소송들이 계속 줄지어서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더리움도 요새 네. 그 방식이 바뀌면서 네, 네. 증권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 뉴스 찾아보니까 예. 리플이 만약에 증권으로 간주되면은 이제 뭐 수백 건들 집단 소송이 제기될 거다라는 그렇죠. 주장을 이제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분이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의 사건이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가상자산을 대변하는 단 어떤 나를 책임감을 도와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줘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무너지면 우린 밀어주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치면 어. 우린 다 넘어가는 거야. 그치.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EC는 이 고소의 대상이 리플사와 그다음에 CEO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증권이 아닌 거를 팔았던 거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거에 대한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부분이 그쪽이 잘못이 있는 걸로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일단 알트 코인들이 물론 가격적 영향은 받겠죠. 근데 리플 네트워크 자체가 훼손될 이슈인지는 이제 퀘스천이 드는 부분이에요. 리플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 판결과는 상관없이 네. 그냥 그 블록체인 그 자체는 뭐 괜찮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18년대처럼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거래소 다 뭐 닫고 일단 다 하지 마. 이거랑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지금 SEC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블록체인 다 인정하고 가는데 정보 공개 의무를 지키고 공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훨씬 더 그것보다 확장된 의미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권이 된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없어질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시장에 반영이 되겠지만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은 없다. 그런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공시와 정보 어떤 제공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프로젝트들은 예. 아마 자연 도태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사실 크립토 시장에 앞으로 뭐 90% 정도가 정리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판결들이 모여서 뭐랄까 크립토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빗썸 리서치 센터장이신 이미선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규제 관련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규제 관련 얘기가 흥미로울 수가 있나요? 네. 뭐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이 시간에도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